네, 최근 들어서 뭐 이것저것 뭐 다들 많이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만은 이 소고기 가격만큼 이렇게 많이 오른 건 아마 없을 겁니다. 소고기 가격은요, 1년 전에 비해서 본다면 평균적으로 소고기도 뭐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14.7% 상승했습니다. 물가가 1년 만에 뭐 2%, 3% 정도 오르는 건 뭐 이해하겠습니다만은 그런데 1년 만에 15% 가깝게 오른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뭐 폭등이라고까지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겠네요. 폭동. 이러다가 뭐 폭동 나는 건 아니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그런데 뭐 종류별로 좀 다른데 이 그라운드 비프 다진 소고기 뭐 요거는 12.9% 조금 다른 거에 비해서 좀 적게 올랐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구워 먹는 소고기 뭐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평균 잡으면 평균 한 15% 이렇게 올랐다라는 것입니다. 1년 만에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소고기 가격이 요즘 계속 폭등하는 것일까? 그 이유를 좀 잠시만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내 소고기 가격이 급등한 배경에는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한 서너 가지로 본다면 첫 번째는 가축 사육, 그러니까 고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기르는 소들 가축 사육의 마리수가 최근에 감소했다라는 게 이제 좀 큰 원인입니다. 즉 공급 부족 이 1차 원인이다라는 것이죠. 미국의 소 그리고 송아지 사육 마리수가 최근에 상당히 좀 줄어들었고요. 이는 공급을 부족하게 만드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사육 소의 숫자가 줄어들었을까? 하는 부분도 궁금한데, 이건 최근 그 특정 지역의 가뭄 등의 그 기후 요인이 가축 사육을 좀 어렵게 만든 면도 좀 있고요. 또 사료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소 기르는 사람들이 많이 기르지 못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또 토지 피해 등 토지가 이제 피해를 입어서 그 기를 수 있는 면적이 좀 줄어들고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마리수가 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생산비의 증가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소에게 먹일 사료의 그 가격이 상승했고요. 또 연료비, 운송비, 뭐 노동 인건비 등등등이 올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에 따른 소고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소위 말하는 비용 상승 요인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로 인해서 이제 뭐 사육을 줄이거나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뭐 10,000마리 기르는 사람이 뭐 8,000마리 기르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마리수를 그 전처럼 유지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사료값 비싸고 뭐 여러 가지 등등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제 좀 마리수가 줄어드는 면이 있습니다. 자, 소고기 가격 급등 원인 세 번째를 보면 강한 수요 유지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수요 유지인데 수요 유지는 뭐예요? 그 가격이 올라도 계속 찾는 사람이 있는 건데 그 앞에 형용사가 하나 붙었죠. 강한 수요 유지. 그러니까 여전히 소고기를 찾는 사람이 탄탄하게 있다라는 것이죠. 미국 시장에서. 이는 소고기 외에 예를 들어 다른 고기, 뭐 돼지고기나 닭고기 등등 소위 말하는 대체 고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고기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비교적 이제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라는 점이 가격 상승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소고기 가격이 올랐어도 그래도 여전히 소고기를 많이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고기 없이는 못 살아. 뭐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거죠. 뭐 미국이니까 더더욱이 그렇겠죠. 우리 뭐 한국 사람들도 소고기 좋아합니다만은 미국인들이야말로 뭐 스테이크나 뭐 소고기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 네, 당연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수요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네, 공급은 줄고 수요는 여전하고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네 번째인데요. 수입 시장 구조의 문제도 있습니다. 미국은 소고기 수출 국가이기도 합니다만은 또 소고기 수입 국가이기도 합니다. 뭐 많지는 않지만 또 축산물 가공 업체들의 어떤 그 시장 구도의 변화 등도 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소고기 가격 급등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얼마 전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소고기 업체들의 가격 담합이 있는 건 아니냐 해서 어떤 그 시장 구조의 어떤 의혹, 시장 구조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소고기 가격을 담합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해봐라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자, 그 조사 결과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한데요. 정말 만에 하나 그런 게 있다면 미국에서는 이 담합 같은 거 굉장히 엄벌에 처하죠. 그래서 뭐 처벌은 처벌이라 치더라도 그거 이제 만일 그런 게 실제로 있고 그게 밝혀진다면 가격이 좀 내려가는데 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조사 결과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조사 결과가 나오면 또 즉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 급등한 소고기 가격을 잡기 위해서 고심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들에게 그 소고기 가격 급등의 일부 책임을 또 좀 돌리는 그런 발언도 엊그제 했었습니다.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은 그 팍스 뉴스 인터뷰에서 불법 체류자들이 가축을 데리고 국경을 넘어 들어오면서 미국으로 북미 지역에서 근절됐던 그 가축 질병이 다시 유입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북미 지역이라고 하면은 미국과 캐나다만을 말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북미 지역, 노스 아메리카 하면 사실은 캐나다, 미국, 멕시코까지도 사실은 북미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식적인 측면에서는 멕시코를 이제 안 넣는 경향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북미 지역에는 그 근절됐던 가축 질병이라는 표현에는 사실은 멕시코 빼고 얘기한 겁니다. 자, 멕시코를 빼고 얘기한 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면서 스캇 베센트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가축 질병은 최근 멕시코에서 미국 국경선까지 그 번진 사실이 확인됐다라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북미는 멕시코 뺀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쉽게 말해서 멕시코에서 그 가축 질병을 미국으로 옮겼다. 왜? 불법 체류자들이 밀입국하고 그러면서 가축들 데리고 오면서 거기서 옮겨졌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 가축 질병이 뭐냐면은 신세계 나사 벌레병 뭐 이렇게 번역은 한국말로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제 원래 정식 명칭은 사실 정식 명칭도 똑같아요. 무슨 가축 질병 이름이 이렇게 멋있나 싶을 정도로 이름은 질병의 이름은 New World Screwworm입니다. 스크루웜. 스크루가 나사, 웜이 무슨 뭐 그 곤충 뭐 그런 거잖아요. 뭐 그러니까 스크루웜, 웜이 이제 벌레잖아요. 그러니까 스크루웜이니까 나사벌레. 앞에 New World라고 들어갔으니까 신세계. 뭐 정확한 번역이긴 합니다만은 뭐 좀 이상하긴 하죠. 가축 질병 이름치고는. 하여간에 New World Screwworm 그리고 한국말로는 신세계 나사벌레병이라는 그 소의 그 피부에 많이 기생하는 그런 질병의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세계 나사 그 벌레병이 멕시코에서 그 미립국자들이 데리고 오는 가축으로 인해서 미국으로 전파가 됐다. 그래서 그 질병으로 인해서 그 소의 그 마리수가 좀 줄어들고 소가 피해를 입고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급 부족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가격 폭등에도 영향을 미친 면이 있다라고 멕시코에서 넘어오는 그 불법 체류자, 미립국자 이들에 대한 어떤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 현재 미국에서는요, 이 New World Screwworm, 줄여서 NWS라고 하는데 이 질병이 정기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어찌 보면 오래전에 근절된 것으로도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CDC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에는 NWS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공식 입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멕시코를 중심으로 많이 있어요. 멕시코 쪽에는 이 질병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를 중심으로 이 질병이 북상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면서 미국 축산 당국이 상당히 경계하고 있는 상황인 것만은 맞다라고 CDC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 1년 전에요. 그 멕시코의 소에서 이 NWS가 검출됐다는 보고가 미국 USDA에 통보된 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멕시코에서는 공식적으로 이 신세계 나사벌레병이 다시 발병한 것으로 인정이 된 거죠. 하지만 이제 미국은 아직은 공식적으로는 아닌데 이렇게 알게 모르게 아름아름 이렇게 번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이죠. 이게 더 번지면 이제 큰일인데. 자, 이에 따라서 미국은 지난 올 5월 달에 그 멕시코산 소의 미국 수입을 일시 근절시킨 바 있습니다. 이 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멕시코에서 미립국하는 그 일부 미립국자들이 가축을 데리고 오면서 이게 전염됐다라는 공식적으로 아직 공식적으로 인정 또는 확인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비공식 그런 확인, 내용, 분석 이런 것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불법 체류자들이 이번에는 그 미국 내 소고기 가격 상승에 작지만 크진 않지만 또 하나의 원인으로 지금 지목되고 있어서 좀 곱지 않은 시선이 가뜩이나 불체자들에게 많은데 더 곱지 않은 불편한 시선이 아마 주목될 것 같다. 집중될 것 같다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여하튼 이런 여러 가지 분석이 저도 여러분들에게 한 네 가지, 다섯 가지 정도로 이제 분석을 해 드릴 정도로 사실 왜 소고기 가격이 이렇게 올랐는지는 이제는 분석은 끝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끝난 분석 내용을 토대로 하나씩 좀 해결해 나가면서 소고기 가격이 지금보다는 좀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LA 갈비 한번 먹으려고 그러면 이게 너무 비싸요. 전에는 이렇게 한 팩 싼 거, 한 팩 이렇게
싸져 있는 거, 한 팩을 사면 그게 뭐 정확한 파운드 몰라도 뭐 한 20 몇 불, 30불 안쪽으로 이렇게 사서 먹을 수 있는데 지금 막 40불, 45불 이렇거든요. 너무 오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고기 좀 마음 편하게 맛있게 먹게 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좀 해결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가운데 이 연방 정부가 관광 비자, 비즈니스 비자 수수료를 또 올립니다. 인상합니다. 관광 비자는 B1, 비즈니스 비자는 B2라고 할 수가 있는데 현행 이 비자 수수료는 185불인데요. 요거를 435달러로 무려 250달러나 인상할 계획입니다. 거의 뭐 3배 가까이.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해서 지난 9월에 의회를 통과한 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One Big Beautiful 액트 빌이라는 거, 그 법안에 One Big Beautiful Bill Act군요. 액트가 맨 마지막. 예. 그 조항 가운데 하나로 이제 뭐 이미 되어 있었던 것이라서 뭐 전혀 몰랐던 게 갑툭튀로 튀어나온 건 아니고 이제 다시 이제 오르는 거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이 생각이 났는데, 자, 새롭게 부과될 이 비자 수수료 내용은 대부분의 그 비이민 비자 신청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B1, B2 외에도요, 유학생 비자인 F1, 그리고 임시 취업 비자인 전문직 취업 비자 H1B 등에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다 이렇게 오릅니다. 다만 구체적인 그 인상 시점이 몇 월 며칠부터다, 그게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오르지 않았지만 뭐 올해 안에 뭐 오를 것이라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비자 신청 한국에서 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뭐 이 몇백 불 때문에 막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좀 참고해 놓으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런데 오르는 게 또 있습니다. 미국에서 우편 요금이 내년 1월부터 또 오를 전망입니다. 연방 우정국 USPS의 그 우편 요금 인상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8일부터 이 프라이어리티 메일 요금을 6.6%나 올리고요. 제가 6.6에 좀 힘을 줘서 말한 이유는 앞서도 말씀드렸죠. 뭐 1년에 한 2%, 3% 정도 오른다라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좀 사실 갑작스러운 인상, 급격한 인상, 또는 심하게 말하면 폭등, 뭐 이런 표현까지 쓸 수 있을 정도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USPS가 가격을 올린 지 사실 1년도 안 됐거든요. 뭐 1년, 올해 안에 한 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년도 안 돼서 또, 그것도 2%, 3%도 아니고 6.6%를 올린다니까, 그 6.6이라는 숫자에 제가 힘을 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자, 프라이어리티 메일 6.6% 오르고요. 내년 1월 18일부터. 그리고 이제 프라이어리티 메일 익스프레스는 5.1%가 오릅니다. 그리고 USPS 그라운드 어드밴티지의 경우에는 무려 7.8%나 각각 서비스 요금이 인상됩니다. USPS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운영 비용에 대한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라며 재정 안정성 실현을 위해서 가격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으로는 뭐 이해되는 면도 있어요. USPS, 연방 우정국. 그 이제 이메일 같은 게 워낙 발달하면서 최근에 뭐 누가 사실 편지 보내는 사람도 없고 무슨 옛날 같은 막 전보 치고 이러고 그러면서 돈 많이 벌었잖아요, 우체국들이. 근데 지금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저 그냥 익스프레스 메일 같은 거, 뭐 그라운드 익스프레스 뭐 이런 거나 좀 가끔 있을까. 이제 우편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저도 그 우체국 가서 그런 거 붙여본 지 잘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오래된 것 같아.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우체국이 이제 수입 그 구도가 많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재정 안정성에 계속 문제가 있는 것만은 사실일 겁니다. 그래도 이거는 뭐 이제 너무 많이 급격하게 오르니까 여전히 그 사용이 필요한 그런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큰 부담이 되겠다 싶습니다. 이 우표값도 계속 오르잖아요. 저는 이제 몇 년 전에 그 포레버 우표를 뭐 100 몇십 장 사놓은 게 있는데 아직까지 그걸 쓰고 있습니다. 많이 남았어요. 저는 우표를 뭐 한 달에 하나 쓸까? 뭐 하나 정도 씁니다. 제가 이제 어디 꼭 이제 우편으로 붙여야 될 게 있어서 한 달에 딱 하나 씁니다. 하나. 그럼 뭐 지금 뭐 100 몇 개 산 게 지금도 뭐 한 2, 30장은 남았는데 뭐 30장 남으면 거의 2년 반 이상 쓰잖아요. 2년 반 정도 쓰죠. 30장 남으면. 그러니까 뭐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레버 우표는 그 우표값이 올라도 그냥 그거 계속 쓸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그때그때 사야 되는 사람들은 이게 살 때마다 계속 우표값이 오르니까 불평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하튼 이제 이렇게 연방 우정국의 각종 서비스 요금도 내년 1월 18일부터는 오른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계속 오르는 얘기를 계속 해드리다 보니까 좀 연관해서 좀 전해드렸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전해드릴 내용은 뭐 가격이 오르는 건 아닌데 지금까지 받아왔던 서비스를 못 받는 그런 케이스 하나만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항공사들이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경우, 딜레이 되거나 캔슬 되거나 할 경우에 승객이 별도로 요청하지 않아도 알아서 항공사에서 현금 환불을 해주거나 무슨 다른 베네핏을 주거나 뭐 이런 걸 하는데 이제는 그걸 안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연방정부가 안 해도 된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연방교통부는 항공사가 자체적인 사유로, 즉 항공사 자체 사유로 항공편을 취소하거나 딜레이 시켰을 때 승객에게 현금 보상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니 항공사들은 의무화니까 지금까지 했지. 의무화가 없어졌다면 뭐 어느 항공사가 하겠어요. 다들 안 하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결국은 그 보상안이 없어졌다고 봐도 됩니다. 철회된 규정안은 그 비행기 뭐 기계 고장이나 시스템 오류 등등 항공사의 책임으로 비행기가 딜레이되거나 취소됐을 경우에 현금 보상으로 지금은 뭐 아주 적게는 뭐 $200 또 그리고 또 fully 다 리펀드 해주는 경우도 있고 또는 호텔 숙박 비용 뭐 이런 거 해주고 식사비 해주고 또는 다른 항공편으로 이렇게 무료로 다 이렇게 재예약해주고 다 하는데 이걸 안 해줘도 된다고 연방교통부가 그렇게 지금 발표를 해버린 것입니다. 안 해줘도 된다 그러니까 항공사는 당연히 안 해주죠. 자, 이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미국에서는 항공사가 항공편을 취소했을 경우 또는 딜레이 됐을 경우 이럴 경우에 딜레이 되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트랜스퍼 해야 되는데 이 비행기가 딜레이 됐기 때문에 이 트랜스퍼 해야 하는 이 비행기도 막 못 하는 거죠. 그럼 연쇄적으로 내가 피해를 보잖아요. 그래도 보상 안 해줘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티켓 비용 환불 의무를 없애줘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티켓 또는 보상 비용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딜레이의 경우에는 딜레이나 취소 이 경우에 보상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연방정부의 지침이 내려왔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의무화가 없어지니까 항공사들이 당연히 안 해줄 것 같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내는 그 북중미 월드컵 티켓 소지자의 경우에 미국 입국 비자 인터뷰를 우선적으로 패스트 트랙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내년에 캐나다, 미국, 그리고 멕시코 이게 3개국의 분산 개최되죠. 전에 그 2002년에 한국하고 일본이 공동 그 개최를 해서 특정 경기는 한국에서 특정 경기는 일본에서 이렇게 분산 개최했듯이 이번에는 3개국에서 분산 개최를 합니다. 근데 일단 미국에서도 이 경기가 있는데 그래서 미국에서 있는 경기를 보기 위해서 미국에서 벌어지는 그 해당 경기의 그 입장권, 티켓을 이제 인터넷에서 사갖고 그거 들고 미국에 오는 관광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미국 비자가 필요했을 때 비자 인터뷰 갔을 때 그 티켓을 보여주면 월드컵 티켓 있어요? 월드컵 보러 미국 가십니까? 그럼 이쪽으로 오시죠. 해서 패스트 트랙처럼 인터뷰를 빨리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백악관에서 국제축구연맹 FIFA 월드컵 태스크포스 회의가 있었는데요. 그 회의를 주재한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인판티노 FIFA 회장 등으로부터 준비 상황 보고를 쫙 받은 뒤에 FIFA 우선 예약 시스템, 요거를 이제 자기네들끼리 만든 말이 뭐냐면 FIFA 패스라고 합니다. 뭐 패스트 패스처럼 FIFA 패스라는 것을 만들고 있다라면서 이 시스템을 통해서 월드컵 티켓 보유자 중에 비자 대기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인터뷰를 해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무부에서 그런 지침을 이제 갖고 있는 거예요. 내년 월드컵 본선은 내년 6월달하고 7월달 2달간에 걸쳐서 미국, 캐나다, 멕시코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주로 이제 미국에서 많이 열립니다. 멕시코에서는 3경기밖에 없고요. 캐나다에서는 2경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11경기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월드컵 경기 보러 이제 미국에 많이 올 텐데 그래서 이제 사상 처음 그리고 내년에는 월드컵이 그동안에 36개 국가인가 참가를 했어요. 그런데 월드컵 참가를 더 늘리자. 그래서 흥행을 좀 일으키자라고 해서 48개의 나라가 참가합니다. 그런데 이제 36개국이 48개국으로 늘어난 거와 36개국이었나? 32개국이었나? 여하튼 근데 48개국으로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참가국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물론 호불호가 있습니다. 아주 축구에 좀 조예가 있고 축구를 진정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은 월드컵의 퀄리티를 떨어뜨린다, 수준을 떨어뜨린다라고 좀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요. 축구를 축구를 좋아하긴 하지만 깊이 있게 그런 거보다는 한 많은 나라들이 참석하면 더 재밌잖아. 또 경기가 많아지면 볼거리가 많잖아. 나는 그래서 좋은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호불호, 찬반은 있습니다만은 일단 팩트는 내년에는 더 많은 나라인 48개국이 참가하는 월드컵입니다. 그래서 경기 수로 따진다면
78경기가 열립니다. 그래서 티켓은 무려 한 700만 장 정도가 팔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중에 대부분이 이제 미국으로 들어오겠죠. 자, 이와 관련해서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티켓은 비자가 아니다. 즉 월드컵 티켓을 들고 있다고 나 월드컵 티켓 들고 있으니까 뭐 미국 입국하는 거 당연히 개런티 해주세요. 그 비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월드컵 티켓을 들고 한 손에는 뭐 옛날에 뭐 한 손에 뭐 들고 한 손에 뭐 들고 그랬죠. 한 손에는 월드컵 들고 월드컵 티켓 들고 한 손에는 이제 미국 입국 비자를 갖고 두 개를 갖고 와야 된다는 거죠. 단 월드컵 티켓을 한 손에 든 사람은 이 비자 인터뷰를 빨리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뭐 혜택을 주든 건지 뭐 우선권을 준다든지 뭐 베네핏을 주는 것만은 맞습니다. 어찌 보면. 자, 그래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월드컵 티켓은 비자가 아니다. 단 비자 인터뷰를 위한 신속한 비자 예약 서비스를 개런티 해준다.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월드컵 입장권 티켓 소지자는 가능한 한 빨리 비자를 그러니까 좀 지금 신청하라라고 얘기했는데 특히 이제 그렇게 빨리 인터뷰를 해주기 위해서 400명의 그 국무부 그 인터뷰 비자 인터뷰 직원들을 또 새로 이제 만들어서 각 해외 공간에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월드컵 티켓을 갖고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신속한 비자 예약을 보장한다라는 그 말, 그와 관련해서 또 사실 또 찬반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요. 월드컵 티켓을 통해서 미국이 비자 장사하는 거냐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럼 일반 비자를 갖고 오는 그런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차별받는 거냐? 라면서 뭐 좀 곱지 않은 그런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최근 들어서 미국 내 한인들을 상대로 대사관이나 총영사관, 미국 주미 대사관입니다. 또는 뭐 LA 총영사관입니다. 뭐 달라스 총영사관입니다. 뉴욕 총영사관입니다. 이렇게 사칭하는 소위 보이스피싱을 그런 식으로 사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 제일 많은 게 그거죠. 뭐 김 누구시 되십니까? 여기 뭐 대검찰청 수사관 누구입니다. 하면서 약간 사투리. 요즘은 그 조선족 사투리를 안 해요. 완전히 오리지널 저처럼 서울말 쓰는 사람이 중국 어디로 가서 거기서 이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완벽한 서울말로 하니까 요즘은 또 더 잘 속아 넘어간대요. 옛날에는 뭐 김 누구시 되십니까? 여기 뭐 대검찰청 홍길동 수사관인데요.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조선족 연변 사투리 썼기 때문에 바로 알았는데 이제 다 아니까 서울말로 한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 사는 우리 미주 한인들을 대상으로 여기 주미대사관입니다. 뭐 여기 무슨 총영사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보이스피싱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에이 거기 요즘 하도 많이 보이스피싱 얘기를 들어서 거기 누가 속아 넘어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잘 들어보세요. 정말 저도 이 내용을 쭉 접하고 난 다음에 야 이거 정말 속아 넘어가기 쉽겠다. 자칫하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실제로 LA 총영사관을 일단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LA 총영사관 번호로 발신 번호가 이 전화기에 뜹니다. 그런데 그건 뭐냐면 진짜로 총영사관에 전화가 온 거 아니에요. 조작된 번호입니다. 그렇게 뜨도록 상대방이 요즘 기술이 어마어마하죠. 조작된 번호가 뜨는데 그래서 이제 뭐 전화를 받기도 하고 또는 이제 잘 모르는 번호니까 안 받기도 하고 또는 이제 전화 왔는지도 몰랐다가 내가 나중에 보니까 미스드 콜이 있죠. 미스드 콜 보니까 무슨 총영상한 번호로 되어 있으니까 뭐지? 보이스피싱을 의심 안 하고 내가 다시 겁니다. 다시 거는 순간 이게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주로 총영사관 번호로 부재중 전화가 이게 남겨져 있거나 미스드콜이 되어 있거나 또는 전화가 오다가 뚝 끊깁니다. 한 두 번, 세 번 눌러서 받으려고 하는데 뚝 끊어져요. 그러면 사람이 뚝 끊어지니까 뭐니까 보게 되잖아요. 총영상이라고 되니까 거는 거죠. 소위 콜백 하는 거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 외에 이제 한국 정부 관계자입니다라고 이제 직접 전화를 받으면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하면서 몇 가지 이제 확인할 게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같은 전화를 받은 한인들 대부분은 총영사관이 전혀 연락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총영사관에 가서 무슨 민원 서비스를 최근에 한 적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런 걸 민원 서비스를 받은 적이 최근에 뭐 몇 달 사이에 없다면 이거 다 이제 무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최근에 그런 민원 서비스를 받은 적이 있다라면 또 이거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총영사관에서는 이렇게 LA 총영사관에서는요. 이와 관련해서 그 총영사관에서 나한테 전화했었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전화가 하루에도 10건, 많은 날은 한 20건씩 온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는데 총영사관은 전화한 적이 없는데
전화가 와서 네, 총영사관입니다. 그러면 저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총영사관에서 저한테 전화했는지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그러면 누구시죠? 그러면 누구라고 하는데 그럼 저희는 전화한 적이 없는데요. 이런 경우가 하루에 10건, 막 20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LA 총영사관이 민원인에게, 그러니까 LA뿐만 아니라 모든 각 지역의 총영사관이 민원인에게 직접 먼저 연락하는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근 실제로 총영사관에 와서 어떤 민원 서비스를 받았는데 거기서 이제 서류가 뭔가 좀 추가적으로 뭐 할 게 있다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총영사관이 전화를 걸문 걸까? 영사관에 와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전화가 오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기범들을 조심하라고 말하는데 사기범들이 주로 말하는 게 뭐냐면 뭐 공소 전달, 문서 전달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사건이 연루됐는데 사건 연루된 내용을 통지하려고 하니까 뭘 보내주십시오. 뭐 이메일, 전화번호 뭐 주십시오. 뭐 그러는 거죠. 주소 주십시오. 뭐 이런 거. 일부 사기범의 경우에 수법은 과거에는 뭐예요? 그 자리에서 전화 걸어갖고 어떻게든지 그 자리에서 그냥 개인정보 뽑아가지고 돈 뽑아 먹으려고 계속 그 전화 이거 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전화 끊지 말고 바로 은행으로 가시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요즘은 이제 하도 이제 우리들이 아니까 처음에는 단순하게 간단하게 그럼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하루 이틀 후에 알아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끊습니다. 그러니까 뭐 1, 2분 통화하고 끊으니까 그 다음에 의심 안 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전화할 때 또 받고 그리고 한 사흘쯤 있다 전화 오니까 또 받고 신뢰가 쌓이고 마음이 좀 놓이는 거죠. 그 전화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요즘 좀 진화했다라는 것입니다. 총영사관 관계자에 따르면 초반에는 개인정보나 송금 등 의심할 만한 것들을 전혀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간단한 질문과 간단한 확인만 하고 이제 끊어서 이 사람을 좀 안심시키고 다시 걸고 한 번 더 걸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일정한 동선이나 위치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여하튼 그런 식으로 충분히 신뢰감을 준 다음에 본격적인 범행을 이제 전화 한 3번 정도 통화한 후에 그때 이제 본색을 드러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쪽에서 의심하는 기색을 이제 보일 수가 있겠죠. 뭐 자기들도 뭐 머리가 나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좀 의심하기 시작했구나. 이걸 눈치채죠. 그렇게 의심하는 기색이 보이면 위 상급자 와 연결을 시켜주겠다 라면서 이제 전화를 돌려주는 방법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러고도 의심하는 것 같은 저기를 하면은 그럼 혹시 요즘 하도 보이스피싱이 많아서 좀 걱정되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쪽에서 그렇지 않아도 좀 제가 지금 미심쩍인 것도 있고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조금 뭐 의심스러운 면도 있고 그래서 좀 걱정인데 제가 이 인포메이션을 줘야 되는지 걱정입니다라고 하면 그쪽에서 그럽니다. 그러시면 불안하실 필요 없이 지금 이걸 영상 통화로 그럼 하실래요? 영상 통화 저희 괜찮습니다. 자기들이 먼저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쪽에서는 그렇게 하시죠 하고 영상 통화로 돌렸는데 내 전화에 했던 저쪽 사람들을 영상을 보니까 뒤에 태극기도 걸려있고 미국 성조기도 걸려있고 총영사관 무슨 사인 같은 간판 같은 거 딱 붙어있고 이런 거예요. 양복 딱 입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통화를 보니까 무슨 한국 정부기관을 연상시키는 배경 세트가 딱 나오니까 그때는 사람이 이제 마음을 놓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 뭐 달라는 정보 주고 그래서 실제로 LA 지역에서만 LA 총영사관에서만 최근 몇 달 사이에 실제적으로 금전적인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보고 건수가 한 5건 정도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외로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미전국적으로는 훨씬 더 많겠죠. 그래서 이제 뭐 대사관과 총영사관에서 이런 전화에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말고 몇 번 전화 왔다고 신뢰를 구축했다고 넘어가지 말고 심지어는 영상통화로 하자고 해서 봤더니 뭐 태극기 걸려있고 성족이 걸려있다고 거기 속아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라 이렇게 꼭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꼭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미국의 국경순찰대가요, 지난 15일부터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이 뭐 미 전국적으로는 보면 그렇게 유명한 동네는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그래도 가장 큰 도시입니다. 이 샬럿에 우리 한인이 운영하는 큰 대형 마켓이 있는데요. 거기를 들이닥쳐가지고 엄청나게 큰 사단이 한번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현지 뉴스에도 계속 한 이틀 나왔어요.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최대 도시 샬럿에서 최근에 벌어진 그 대대적인 이민 단속에 한인이 운영하는 식료품 대형 마켓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 주말 샬럿을 급습한 국정단속원의 그 이민 단속으로 인해 샬럿에 위치한 한인 식료품 대형 체인점 슈퍼 G마트라는 곳, 슈퍼 G마트가
단속 타겟이 되었습니다. 슈퍼 G마트는 이민 1세 이제 한인이 운영하는 대형 식료품 체인입니다. 오후 2시쯤에 갑자기 마트에 들이닥친 이 단속 요원들은 마트 직원들을 일제히 갑자기 매장 밖으로 다 끌어냈고요. 그중에 끌려나간 20대 직원 한 명은 가다가 막 넘어지면서 콘크리트 바닥에 얼굴이 찌이고, 그리고 이제 뭐 혹시 도망갈까봐 그를 덮치고 요원들이, 그러면서 얼굴이 바닥에 막 짓이겨지고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막 비명도 지르고 한쪽에서는 막 우는 사람도 있고. 카트를 매장 안으로 이렇게 옮기는 일 있죠. 그 옮기는 일을 하고 있던 직원 5명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큰 마켓이거든요. 그 카트, 주차장에서 카트만 콜렉트 해가지고 옮기는 그 일을 하는 직원만 해도 5명이에요. 그 5명 중에 3명은 단속 현장에서 그 요원들에게 다 잡혀갔습니다. 거칠게 몰아붙이는 그 폭압적인 단속에 이 마켓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손님들까지도 그냥 놀라서 막 도망다니고, 멀쩡한 시민권자까지도 막 무서워서 도망가고, 직원들과 매장을 찾은 그 사람들이 모두 비명을 지르면서 달아났고, 이 혼비백산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그 고등학교 한 학생은 그 계산 그 캐셔를 하던 그 아르바이트 학생이었는데, 고등학생인데 막 화장실에 들어가서 숨어서 막 울고 막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또 갔어요. 그런데 이틀에 걸쳐서 샬럿에서 체포된 사람이 한 130명 정도로 현재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민 단속이 이제 전후방이 따로 없이 정말 전방위적으로, 그리고 정말 부지불식간에 완전히 급습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를 알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샬럿에 있는 우리 한인 대형 마켓에서 이틀 전에 있었다라는 소식입니다. 혹시 영상 보시는 분 중에서 노스캐롤라이나 또는 그 샬럿 쪽에 사시는 분들 계신가요? 혹시 이제 요 사건 그쪽에 계시는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지역 뉴스에서는 크게 나왔기 때문에 그쪽에 계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댓글로 간단하게 저도 샬럿 사는데요 라고 좀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좀 공감을 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드가 아마존을 통해서 포드 중고차를 판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제 중고차 사러 매장 가서 뒷짐지고 둘러보고 이것도 다 이제 자칫 옛날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자, 아마존에서 소비자들이 포드가 인증했다고 하니까 그래도 얼마나 좀 마음이 놓이겠어요. 포드가 인증한 중고차를 직접 구매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라고 포드가 밝혔습니다. 자, 포드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아마존의 자동차 판매 포털인 아마존 오토에서 이 미국 각지의 포드 딜러사들이 보유한 포드 공식 인증 중고차, 그러니까 포드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certified by 포드 이렇게 될래나요? 그렇게 포드 인증서가 있는 그런 중고차를 구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존에서요. 포드는 이 프로그램은 포드 인증 차량의 신뢰와 품질을 아마존의 익숙하고 편리한 쇼핑 경험과 결합시키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포드를 살려고 하는데 그 포드에서 인정하는 중고차라면 얼마나 마음이 놓이겠어요? 그런 신뢰성, 그리고 아마존이라는 건 물건 살 때 참 편리하잖아요. 그 편리성, 요걸 결합했다라는 것입니다. 판매 대상이 중고차에 한정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대형 자동차 제조사 가운데 아마존을 공식 판매 채널로 활용하는 그런 방식은 이 현대에 이어서 포드가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현대는 아마존에서 중고차 파는 건 아니고요. 신차를 파는 겁니다. 그 아마존과 파트너십을 맺고 아마존 오토라는 그 별도의 사이트에서 현대의 새차, 뉴카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미 올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포드는 중고차를 판매하니까 어찌 보면 중고차를 판매하는 것은 포드가 이제 최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중고차 이제 유명한 데가 칼맥스가 될 수도 있고 카바나 이런 것도 유명하잖아요. 칼맥스나 카바나에서 사람들이 거기가 싸지 않습니다. 다른 그 프라이빗 중고차 업체에서 사는 것보다. 근데 왜 거기 가서 사람들이 많이 살까요? 네. 칼맥스나 카바나 같은 그런 대형 중고차 업체가 자기들이 웬만한 걸 좀 점검을 하고 차량을 우리가 인정하는 자기네 나름대로 certified by 칼맥스 이런 식으로 자기네가 좀 어느 정도 좀 정비를 했다. 그리고 우리가 인정한다라는 걸 딱 도장 찍어서 판매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많이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카맥스나 카바나가 아니라 포드 중고차에 대해서 인정한다라고 하면서 파니까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신뢰를 갖고 몰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이 어떤 그 딜러에 가면 그러잖아요. 아, 이 좀 깎아달라 막 이런 거. 그러니까 또 딜러 측에서는 깎아달라 그러는데 단 1불도 안 깎아주면 또 괜히 또 안 좋은 그런 뭐 얘기 나올까봐 어느 정도 깎아줄 걸 대비해서 가격을 조금 올려서 판매하기도 하고 뭐 막 이러는 거죠. 아, 그러니까 뭐 저 중고차를 구입할 때 뭐 힘든 흥정 과정. 근데 아마존에서 살 때는 그런 힘든 흥정 과정도 없어요. 자기가 쭉쭉쭉쭉 검색해서 마음에 드는 차인데 이 중에 얼마야. 근데 뭐 보니까 다른 데랑 그 자리에서 온라인에서 비교해보고 그냥 사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흥정 과정 없이 쉽고 빠르게 중고차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트렌드를 포드가 이제 처음으로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현대가 이제 아마존에서 새 차를 판매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새로운 트렌드로 볼 수는 없었습니다. 왜? 새 차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뭐 걱정하고 불안하게 살 필요는 없었어요. 어차피 새 차는 내가 여기서 사나 뭐 아무도 안 탄 고장 없는 정말 마음 놓을 수 있는 새 차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단 가격 비교만 해보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만일 포드가 그렇게 서리파이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면 중고차 같은 건 함부로 사기가 어렵거든요. 이게 무슨 뭐 홍수에 물 먹은 뭐 저 중고차인지 뭐 산에서 눈에서 좀 한참 있다가 좀 밑에 좀 썩은 게 아닌가 뭐 이런 걱정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기본적인 걸 포드가 좀 해가지고 포드가 인정해서 내보낸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마음 놓고 구매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새로운 트렌드가 이제 포드가 이제 어려운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자, 포드와 현대가 새로운 그런 트렌드를 시작했는데 현대도 그렇고 포드도 그렇고 이 새로운 트렌드에 성공적으로 좀 잘 진행되고 많은 또 소비자들이 그를 통해서 정말 편안하게 안심하고 퀄리파이드 된 그런 차들을 좀 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포드는 아마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변화를 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뉴욕 시장에 당선된 조란 맘다니 당선인이 그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을 조율하기 위해서 백악관 관리들하고 최근 며칠 동안 좀 접촉을 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근데 이게 왜 뉴스가 되느냐? 조란 맘다니는 선거운동 내내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 얘기를 듣고 맘다니는 공산주의자다, 빨갱이다, 극좌파, 뭐 완전히 나라 말아먹을 사람이다. 얼마나 대립을 했습니까? 그런데 두 사람이 만날 걸 조율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뉴스가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만남에 이제 성사가 되면 너무 비싼 뉴욕 집값을 감당하지 못한 시민들이 도시 밖으로 밀려나는 그 주거 위기 문제가 주된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네, 가장 중요하긴 하죠. 그게 특히 이제 뉴욕에 사시는 분들은. 내년 1월 1일 취임하는 맘다니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공통의 해법을 찾으려 한다라면 나는 기꺼이 트럼프 대통령을 찾아가서 만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맘다니와 함께 그런 공통의 해법을 찾을 의지가 있는지는 그건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워낙 또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하니까 맘다니를. 원래 이제 선거 때는 다시는 안 볼 것처럼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다가 선거 끝나면 국민들을 위해서라면 뭐가 더 좋은지 이렇게 뭐 머리를 맞대고 같이 이제 논의하고 하는 게 뭐 그런 게 정치인 아닙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뭐 극과 극인 트럼프 대통령과 맘다니 당선인 두 사람도 이제 정치적인 대립을 할 때 하더라도 정말 그 주거비용 합리화를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민생 문제를 위해서라면 머리를 맞대고 정말 좋은 방안을 도출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아주 특별한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한 아주 행복한 아주 추억의 남을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213-388-4000